광주 목포 여수 MBC 그리고 광주 전남 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5부작 특집 토론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일부의 진행을 맡은 김명중입니다. 오는 2018년은 지금의 전라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둔 지금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점에서 광주 전남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5주 동안 방송될 특집 토론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를 통해 우리 광주 전남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격변의 시대 광주 전남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우리 광주의 잠재력과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1부 격변의 시대 광주 전남 어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새로운 1000년을 여는 광주 전남. 변화의 기로에 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광주 전남의 전략을 살펴봅니다.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첫 번째 시간, 1000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일부 격변의 시대, 광주 전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찾아봅니다. 네, 오늘 토론은 두 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먼저 두 분의 짤막한 강연을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시민 방청객들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요. 토론 중간중간에 방청객들의 질문도 받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럼 5주 연속 특집 토론 제1부 격변의 시대 광주 전남은 어디로 그 첫 번째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UN 미래 포럼은 전 세계 3,500명의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여 전 세계 국민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도록 준비시켜주는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상상하던 모든 미래는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미래 사회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 환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박영숙 교수입니다. 미래는 정말 빨리 변하고 2030년의 미래는 우리는 오히려 풍요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기술이 첨단 기술이 발전하여서 결국은 에너지도 싸지고 그 다음에 교육 비용이라든가 교통, 의료 보건 또 의식주가 굉장히 싸져요. 3D 프린터 이미 나와가지고 옷은 3D 스캐너라고 있습니다. 내 몸을 가서 재요. 재서 뭐 33, 24 이렇게 재고 브로시오를 눌러서 봐요. 1번 저거 아니야. 스마트 미러에 비춰보니까 아니야 이거 맞네. 30초 또는 뭐 3초 누르면 프로세스를 하면 지금은 프린트 하는데 뭐 1시간 또는 뭐 38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그 기계가 2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침대 옆에 걸어놓고 아침마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바지 프린트 할까, 뭐 옷도리 프린트 할까, 프린트를 해서 딱 누르면 조금 있으면 거의 10분 안에 또는 20분 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난 뒤에 그죠?
방에 들어오면 옷이 프린트되어 있다. 2030년 지금부터 15년 후는 옷을 뺐다 넣었다 기계 하나로 옷가게가 안 된다. 사실 먹는 것도 이제 3D 프린트가 많이 나왔어요. 30년 됐습니다. 초코에지라고 초콜릿 프린트하고요. 햄버거 프린트하고 피자 프린트하고 치즈 프린트하고 라면까지 프린트해요. 이미 이런 식으로 3D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음식에 우리가 요리해서 절반을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집도 프린트합니다. 20시간 안에 12평을 프린트를 해요. 중국의 윈슨 3D 프린터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이허라는 사장은 이미 이집트에 가가지고 5만 호 수주받았고, 계속 이렇게 프린트를 하다 보면은 집 한 채가 지금은 500만 원에 파는데 조금 있으면 50만 원에 팔 것이다. 여러분 세대에는 집을 절대로 안 산다. 제가 장담을 해요. 그래서 집 사는 이런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조그만 집, 타이니 홈, 타이니 하우스를 몰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주가 굉장히 싸진다. 교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 하이퍼루프라는 게 나와 있어요. 15년 연구해서 테슬라 자동차 일론 머스크가 15년 연구해서 오픈 소스로 내놨어요. 모든 기술을. 자, 우리 다 같이 이 기술 내가 공짜로 내놓을 테니까, 특허받은 거 내놓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다 같이 연구해서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자라고 해서 이미 하이퍼루프 1이라고 퀘이밸리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까지 500억을 들여가지고 건설해요. 1200km로 달립니다. 처음에. 진공자기 부상 열차예요. 1200km. 마지막에 ET3 같은 종류는 6000km까지 달린다. 그렇게 하면 뭐가 사라지느냐? 항공산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조선 해운 항만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하이퍼루프가 나와가지고, 그죠? 알라스카까지 가서 베링 해협 2년 정도 건설한다 그래요. 그러면 남미 북미 갈 수 있어요. 2030년? 2040년 정도에는. 그뿐만 아니라 J-POD이라는 것도 나왔고, 나르는 자동차 많이 봤죠? 스카이카 또는 뭐 플라잉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독일에서는 7천만 원짜리 나르는 자동차가 나왔어요. 그거는 카플레인. 따따따 카플레인.com에 들어가면 오더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나르는 자동차에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다가 드론도 나왔죠. 교통에 드론이 나와서 뭐 얼마든지 지금 아마존 같은 데는 30분에 1불 주면 뭐든지 배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구글이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공짜로 30분 안에 배달할게. 광고 보면 무료로 배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택배 시장도 격변이 오고요. 변화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 보면 교통도 싸지고, 그죠? 에너지는 EV가 나옵니다. EV가 전기차예요. 전기차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기도 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제 친구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처음 사가지고 6천만 원 때 샀어요. 내년에 사면은 3천만 원입니다. 사면 충전소에 가서 이제 25분 만에 충전해요. 충전을 공짜로 합니다. 무료예요. 거기는 솔라시티라고 이미 솔라로 태양광으로 엄청난 전기를 생산해서 무료 충전하게 해줘요. 각자 태양광, 솔라로 지붕 위에서 생산해서 지붕 밑으로, 송전탑이 필요 없죠. 지붕 위에 생산해서 지붕 밑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값싼 에너지. 그 지붕 위에 설치하는 그 태양광 패널이 거의 무료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싸지겠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손녀 뭐 전공시키냐? 에너지 환경 가장 부자 되는 산업이에요. 두 번째, 바이오 메디슨. 굉장히 커요. 산업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 바이오 메디슨 중에서 이제 AI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IBM 왓슨 헬스라는 게 있어요. IBM의 AI 인공지능 중에 헬스라는 거는 모든 환자의 가령 피를 조사한 걸 다 얘가 다 외웠어요. 다 입력 다 시켰어요. 모든 환자들의 MRI 찍어가지고 영상을 다 입력을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 환자, 의사 선생님이 내 환자가 오면 피 검사한 거나 MRI 검사한 거 딱 넣고 엔터 딱 치면 거기서 알려줘요. 몇 가지 질문 받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로도 나와 있습니다. 로는 또 법률을 다, IBM 왓슨 슈퍼컴퓨터 AI가 지구촌에 있는 법을 다 외웠어요. 그죠? 법을 쫙 읽어가지고 다 외웠어요. 그러면 내가 판사라고 한다면 판사가
판단하는 것을 얘한테 그냥 물어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했고 뭐 어떻게 하고 엔터 땅 치면 지구촌 평균형 해서 7.8년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판사가 편견 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 판사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교육 굉장히 싸져요. 이미 아시겠지만 칸 아카데미라고 해서 들어가면 뭐 수억 개의 영상이 지금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걔는 셀만 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자기 조카를 가르치기 위해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난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온난상에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던 것을 이제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원을 자기의 능력 같은 것을 자기가 강의한 것을 거기다 올렸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강좌. 거기에다가 콜세라라는 거 있죠. 그는 무크라고 해서 대학교. 앞으로 저희는 대학교 강좌는 무료가 된다 이렇게 봐요. 이미 지금 5년째가 됐는데 그죠? 콜세라.org에 들어가면 수많은 대학교, 200~300개 대학교의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학점을 이수도 할 수 있고요. 유다시티라는 게 또 있어요. 유다시티는 1년짜리 강좌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다시티에 나노 디그리라는 게 있습니다. 1년짜리 강좌. 나노 디그리를 들어야지만 AT&T, 구글, 애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들도 전부 나노 디그리 들으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대학교 하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대학교가 4년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싹 없어져요. 차라리 안 배우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짜리 대학교 과정을, 그러니까 졸업장을 주는 최초의 대학이 되었어요. 그게 다빈치 연구소, 다빈치 인스티튜트의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게 있어요. 이처럼 대학도 4년 3개월 또는 1년짜리 무료 강좌, 대학교에 가서 이제 외우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고, 특히 뭐가 나느냐면 TDCS라고,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흔들어요. 그러면 내 여기에 있는 주소록이 이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가지고 흔들면. 금융도 요즘에 2개를 가지고 흔들면은 내 여기에 있는 어머니의 돈이 그죠? 다른 딸의 핸드폰에 샥 넘어가요. 아브라라는 이런 어플이 나와 있고요. 처럼 TDCS는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둘이 흔들면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상대방에게로 넘어가요. 텔레파시라고 하고 아직까지 2045년 뭐 2040년 정도에 올 거라고 하지만 아주 초창기고 그죠? 이미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왜 공부를 하는가? 공부는 이제 다운로드, 업로드만 할 수도 있는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죠. 광주 같으면 내가 뭐를 해야 되겠는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광주 전남에서는 저는 당연히 솔라라고 봅니다. 솔라 또는 에너지 환경 산업이 최대 산업이에요. 지금도 포춘 10에 보면 석유 회사들이 7개, 8개가 10대 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석유 회사들이 돈을 다 끌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석유가 없어집니다. 2030년이 되면 석유가 이제 더 이상 없거나 있어도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은 이 기후변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석유를 못 파쓰게 해요. 그렇게 되면 솔라로 가는 거죠. 저희 친척 중에 한 아이는 미국에 있는데 저는 외국인과 결혼했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이는 13살인데 이렇게 부모님한테 청사진을 가져왔어요. 엄마, 나는 앞으로 대학교 안 가요. 중학교도 안 가요. 고등학교도 안 가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모든 이수를 할 수 있어요. 대학교 가기까지 무료로 할게요. 하지만 나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솔라로 해주세요. 그래서 지붕 위에 솔라를 쫙 덮었어요. 한 2억 정도. 지붕 위에 벽에 헛간에 쉑이라 그래요. 그 쉑 위에 다 깔아가지고 한 2억 정도를 깔았더니 한 달에 400만 원. 좀 태양이 적은 달은 350만 원이 들어와요. 얘는 30년간 돈이 그 태양광 거래소에서 30년간 계속 들어와요. 뭐도 없어요. 재고도 없어요. 그게 뭐 택배를 해요. 뭐 회계를 해요. 세금을 내요. 제일 좋은 잡입니다. 솔라 잡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샌프란시스코는 5월 달에 새로 짓는 지붕은 전부 다 태양광 패널로 덮어라. 의무예요. 준공검사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 나라마다 7% 뭐 3% 5% 좀 이렇게 막 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곧 새로 짓는 집은 지붕에 솔라로 덮어라 라고 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 누가 덮어요?
수많은 인스톨러라 그래요. 가서 이게 해주고 서비스 해주고 여기에 무궁무진한 이런 일자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는 개인이 솔라로 스스로 생산해서 지붕 밑으로 내려서 스스로 자기가 저장해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라고 봐요. 개인이 생산 판매하기에 법도 이미 지금 오픈해놨어요. 오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전남은 뭐 빛의 도시니까 그죠. 이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여기서 해주면 특히 솔라 인구가 많아지면요 농민들이 가서 의사회사 데모하잖아요.처럼 권리가 커져요. 그죠. 솔라 인구들이 이게 솔라 가격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AI 인공지능 학교 같은 게 필요해요. 여기도 이미 있다고 하는데 그죠. AI 인공지능은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솔라에도 들어가고요. 옷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신발 만드는 데 이제 뭐 모든 것은 이 정보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능력이 인공지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쉬워져요 요즘에. 그 옛날에는 우리가 3333 곱하기 3333은 전부 곱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계산기 딱 누르면 돼요. 아니면 써놓기만 써놓으면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하죠. 요즘에 어플 만들거나 아니면 수학 뭐 이제 코딩 하는 것도 첫 번째 빨간 단추 누르세요. 두 번째 노란 단추 누르세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쉬운 인공지능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 너무 떨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에 학교가 없어요 아직까지. 인공지능 학교라는 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인공지능만 가르치는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학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막 재미있게 그죠 인공지능으로 로봇도 만들어보고 맨 보르첼이라고 다음 주에 지금 한국에 오는 AGI라 그럽니다. 인공 일반지능 약 인공지능은 지금 알파고 같은 거예요. 하나밖에 못해요 지금. 아무리 똑똑해도 바둑밖에 못 나요. 그러나 AGI라고 일반 인공지능이라 하기도 하고 인공 일반지능은 사람처럼 밥을 해야지. 지금 밥이 끓을 거야. 화장실 청소해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는데 지금 데리러 가야지. 그죠? 내년에 집을 사서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다 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특히 인공지능은 무엇을 대체하느냐. 정치인을 대체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가장 혐오하는 이런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곳을 제일 먼저 가서 대체를 해줘요. 그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요즘에는 국회의원 또는 뭐 정치인이다 해서 로바마라는 이런 프로그램 AI 엔진을 만들었어요. AI 엔진을 만들면 모든 법을 다 집어넣어요. 우리나라의 법, 제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흔들어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1년 내내 처리 못하는 법안 1초 만에 처리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처리도 할 수 있고 아주 효율적인 이런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의 엔진만 만들어 놓으면 그죠? 모든 것을 그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 인공지능 이쪽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다. 뭐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메디슨입니다. 바이오 메디슨 쪽에 굉장히 많은 이런 사업이 뜨고요. 부상하는 뭐 산업 여기 다 있는데 대부분은 바이오 메디슨도 AI가 기본이 돼요.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요 1mm 넣고 그죠? 뭐뭐 넣고 섞어가지고 이게 가장 인간에게 효율적인 건지 아닌지 계산하려면 얼마나 느리겠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1mm 넣어보고 0.1mm, 0.8mm 막 넣어서 그죠? 섞어봐서 최적의 결과를 싹 뽑아낼 수 있죠. 인공지능은 그죠?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분석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이오 메디슨 쪽에 특히 수명 연장 쪽에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몇 세까지 살 것 같아요?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는 142세까지 삽니다. 평균 수명 142세예요. 크로마뇽이는 18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살았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는 평균 수명이 25세였어요. 25세. 그러다가 뭐 1400년에 35세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가 그죠? 1930년대 팍 늘었어요. 25세, 30세가 늘었어요. 왜 늘었겠어요? 페니실린이 나와가지고
20년, 30년 수명이 팍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이 7가지가 나왔어요. 뭐 아세요?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 지금 알고 계시는 게 뭐가 있어요? 기술. 수명 연장 기술 1번 줄기세포 들어봤죠? 줄기세포를 집어넣으면 줄기세포는 나에게 망가진 세포를 또 재생시켜줘요. 리제너레이트 시켜줘요. 줄기세포, 텔라메라제 이런 것도 있어요. DNA 꽁지에 효소 덩어리가 붙어 있는데 그 효소가 나이가 들면서 그냥 떨어져서 그죠? 좁아져요. 그러면서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일어나요. 그 텔라메라제를 쭉 늘리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리즈 페리시는 수술을 했어요. 좀 비싸요. 한 2억 주고 수술했는데 20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대 얼굴이 됐어요. 20대 얼굴.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세포공학도 있고 유전자 치료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7가지가 이제 2030년이 되면 7가지 기술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보건 또 오래 살 수 있는 장수가 우리에게 온다. 의료 보건이 굉장히 싸져요. 이제 인공지능도 무진장 싸지고요. 의료 보건도 싸지고 과학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의식주 특히 에너지뿐만 아니라 교통 이 모든 부분이 싸져요. 싸지면은 내가 열심히 반드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고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이런 큰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2030년이 되면 어번던스의 시대가 온다. 어번던스가 풍요입니다. 풍요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미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나? 미래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미래 뭐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온라인상에서 뭐 인데일리라고 무료 신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데 들어오면 엄청난 정보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건 할 필요가 없네. 앞으로 집값은 그저 떨어지니까 집은 뭐 언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전략도 쌀 수가 있겠죠. 오늘은 미래 예측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숙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래사회 메가 트렌드를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3D 프린팅이 생겨나서 의식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또 교육, 에너지, 의료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장밋빛 얘기였고 2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는 싸다, 저렴하다. 2번째는 쉽다, 편하다. 이 2가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오래까지 산다. 이것은 재앙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희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 토론 시간에 충분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연에서는 미래 사회의 그 메가 트렌드를 짚어봤는데요. 이어지는 주제 강연은 어떤 분이 준비하실까요? 자, 지금 만나보시죠. 지스트는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와 국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핵심 기술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에너지 및 기후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가 다가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서 박영숙 대표님께서 우리의 밝은 미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그러한 밝은 미래는 과학기술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결론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제목에 보시면은 융합인재가 만들어내는 정보경제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정보경제와 융합인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이렇게 요약해서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보면은 1700년대 초에 우리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그동안 굉장히 그 자연의 그런 에너지에 의존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빠른 화학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에 전기라는 새로운 에너지, 굉장히 편리한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해결해 준 것이 무엇인가? 물론 첫째는 에너지 문제였고 둘째는 식량 문제였습니다. 동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식량을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기술이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3차 산업혁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20세기 후반에 우리에게 놀라운 과학기술의 혁신은 반도체 기술, 1971년부터서 최근 2014년까지 인텔의 반도체 집적도가 3,200만 배입니다. 3,200만 배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300페이지 책에 10만 권 분량을 한 페이지의 정보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정보를 더군다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보혁명을 가져왔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정보라는 것을 이용하고 정보를 통해서 모든 산업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 3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업의 총 가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 1위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어딜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제 2위가 한국전력입니다. 3위가 현대차입니다. 4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5위가 네이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숫자를 보면은 삼성전자만 조금 큰 숫자이고 나머지 4개 회사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정보산업을 바탕으로 지금 성장하는 회사이고 이미 성장해 있는 회사이고 네이버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5대 기업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보산업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미국만은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한번 미국의 대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포함해서 세계 10대 기업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가 지난주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위가 어딜까요? 애플입니다. 2위가 어딜까요? 2위가 구글입니다.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4위가 어딜까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는 워렌 버핏이 그 투자하는 지주회사고요. 6위가 엑슨모빌, 7위가 아마존이고 8위가 존슨앤존슨이라는 생활용품 회사이고 9위가 세계 9위가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역시 정보통신 회사입니다. 그리고 10위가 GE입니다. GE 같은 회사는 정말 항공기 엔진이나
대형 플랜트나 대형 의료기기나 이런 기기를 만드는 대형 기기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가 사실은 11호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주 GE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죠. GE가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미래의 비전이 거기에 있다. 바로 정보산업에 있다는 것을 GE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준비해야 될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산업과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정보산업이라는 것은 대개 실물이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산업이었다면은 4차 산업혁명은 정보산업이 실물 경제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도로 발달한 정보산업,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정보산업들이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제조업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혁신적인 정보기술이 제조업으로 오고 다른 산업에 연계됐을 때 전과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기능이 일어나고 새로운 서비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정보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우리가 들은 그 미래의 모든 산업들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말할 것도 없죠. 로봇이 있죠. 자율주행차가 있죠. 미래 자동차가 있죠. 우리가 모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 도시 전체가 스마트 시티가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 유비쿼터스 헬스, 그 다음에 신소재, 2차 전지,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에너지 기술, 원자력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광주 전남이 우리가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에 무엇이 있을까? 사실 4차 산업혁명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면 무엇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어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광주 전남의 혁신도시를 봅니다. 혁신도시는 굉장히 우리가 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단지였지만은 사실은 또 굉장히 가까운 어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여러 기관들이고,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와 농업이 우리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에너지와 농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농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식량이고, 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대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식량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그러한 농업이 아닙니다. 스마트 농업이 있고, 그 다음에 IoT가 결합된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할 내용들이 광주 전남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인구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그것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것이 이 지역에 새로운 경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가
고령화 세대를 단순히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건강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기술들을 만들어준다면은 사실 굉장히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4차 산업혁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자, 인공지능과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앞으로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을 지배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만들고 컨트롤하는 사람일까요? 자,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융합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융합인재의 바탕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산업에서 나온 정보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우리가 제일 먼저 융합인재로서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를 육성하자 이런 말을 사실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인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재가 돼야 됩니다.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내 전공이 이것이 아닌데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앞서 말씀 들으셨죠? 우리가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인재가 되더라도 더 필요한 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 전남에 더 많은 인재들을 우리가 모아와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과학기술자를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그 인재들이 미국인의 직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보산업의 주역들은 대개가 이민 1세나 2세입니다. 저는 광주 전남의 미래가 이러한 인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재가 되고 우리가 더 많은 인재를 여기에 끌어오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지역을 4차 산업혁명의 근원지로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국가적인 중심지 또는 전 세계적인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사회를 주제로 두 분의 좋은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두 분 모셔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문승현 총장님, 평소에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나니까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네, 늘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캠퍼스 밖에서 젊은이들과 시청자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새롭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영숙 대표님, 앞에서도 UN 미래 포럼에는 3,500명의 네.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좀 더 짧게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3,500명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등 하는 사람들. 그래야 예측이 정확하니까, 그죠? 나노 1등, 바이오 1등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염탐도 하고 60개국에 또 지부가 있어요. 저는 한국 지부의 네. 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격변의 시대, 광주 전남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화두는 미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전망하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용숙 대표님 네.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1980년도 초반에 영국에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당시 컴퓨터도 모를 때인데 그죠? 이런 컴퓨터가 나와서 손바닥만 해지고 점으로 변해서 몸속으로 들어간다. 바이오 컴퓨터로 몸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자동차를 몰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자동차를 모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 나간 소리 같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을 내가 미리 알면 빨리 이 분야에 투자해서 빨리 이 분야에 우리 아들 전공시켜서 부자 될 수 있겠구나.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이미 100년 전에 무선 인터넷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10년 후를 내다보려면은 지난 20년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현재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기 전에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나간 세대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에 다가올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까지 시간 간격을 보면은 1차에서 2차를 가는 기간이 약 150년 걸렸습니다. 2차에서 3차는 약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3차에서 4차를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 50년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변화는 더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산업이나 일상에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확한 미래사회 예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 발전의 템포는 갈수록 빨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 대표님 어떠신가요? 저희는 영국 정부 또는 한 20여 개 정부들이 모여서 4년에 한 번씩 이제 미래 보고서 뭐 2020, 2030 이런 것들을 써요. 먹거리 찾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5천년의 뭐 우리가 살아온 게 5천년인데 앞으로 5천년 국민들에게 무슨 먹거리, 성장 엔진, 동력을 뭘로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정부가 이런 쪽으로 투자하십시오. 이거 하면 망하니까 이쪽으로 아이들 전공시키십시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죠. 제가 영국 정부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섬유 산업이 1949년에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섬유 산업이 6.25 직전에 또 해운 항만 조선은 1972년도 뭐 이 정도 되면은 사양 산업이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저희는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로 철강을 대체할 그래핀이 나왔어요. 보로핀, 카르빈 등 해서 더 가볍고 더 싸고 더 강한 200배로 강한 300배로 강한 400배로 강한 이런 새로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를 잡고 내가 끙끙 앓고 있을 수가 없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피크가 2007년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산업들이 제조업들이 붕괴된다. 그러면 뭘 할 것인가? 이 4차 산업이 그죠? 뭐 AI 인공지능에서 드론에서 자율주행차에서 많은 것들이 있죠. 바이오 메디슨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분야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고 그쪽을 공부를 하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먹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그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에 이제 두 분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사회의 흐름을 전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식주의 어떤 근본적인 혁명, 예. 그리고 에너지, 또 교육, 의료 등등 모든 분야의 그런 미래 변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변화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인재 육성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식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아니면은 제자들을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 손자들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요. 핀란드는 덕목, 아이들이 뭘 배워야 할까? 영수국, 영어 선생, 수학 선생, 과학 선생, 과학 교과서를 없애고 4C라 그래요. 4C. C자가 4개 들어간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의사소통.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 만드는 건 다른 사람이 만들 거예요. 내가 판매를 할 때 가장 빠르게 내 물건이 이제 가장 좋다라는 걸 설명하는 의사소통 능력. 거기에다가 창의력, 창조력. 이제 뭐 대부분 외우는 거는 로봇이 다 해요. 그죠? AI 인공지능이 다 해요. 기계가 다 해요. 그러면 나는 창의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콜라보레이션이라 그래요. 협업. 나 혼자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는 팔 만들고 너는 다리 만들고 너는 목 만들어서 다 같이 10원씩 벌어서 먹자. 이게 협업이거든요. 그죠? 나 혼자 다 만들어서 내가 딜리버리하고 뭐 내가 전부 다 회계까지 다 할 수 있는 1인 기업이 와도 못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협조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분석력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티컬 싱킹 해서 분석. 자,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될까? 이거보다 더 빨리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더 쉽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 4C 선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을 가리켜요. 이게 선생이 수학 선생이 없고 문제 해결 능력 교사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제4차 산업시대에는 빠르게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앞으로 그 차세대 인재 육성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4가지 C를 동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문 총장님. 네, 미래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내용을 저는 이제 크게 3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모든 산업의 핵심에 ICT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가, 우리 도시가, 우리 지역이 ICT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프라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인재의 육성이 저는 그동안의 교육기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회가 같이 육성을 해야 하고 기업이 같이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폭넓은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저는 시급하게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그 기업들이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고 또 그 창업된 그 기업 자체가 사실은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많은 창업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그 지역사회가 그 창업 도시를 창업 생태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저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그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ICT 기술에 대한 그 인프라 네. 그리고 개방적인 그 인재 육성 또는 협업, 지역사회, 대학, 기업들이 함께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출산,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고령화 문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래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저출산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문제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구가 국력이다 이런 소리를 제가 처음 82년도에 들었습니다. 영국에 공무원으로 훈련을 하러 갔더니 앞으로 인구 이퀄 국력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력이 높아진 나라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1000년이 되겠죠. 인구가 2005년부터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2018년부터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엔 미래 포럼에서 인구 분석을 내놨고요. 230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5만 명만 남아요. 이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인구 대국은 이제 인도가 됩니다. 2050년, 2030년부터 인구 대국 1위가 가장 힘센 나라가 이제 인도가 될 것이고 나이지리아 뭐가 3위, 4위. 인구 국력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이치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82년도에 봤더니 그때 뭐 셋만 나 잘 기르자, 둘 나 잘 기르자, 그다음에 하나 나 더 잘 기르자, 한 집 걸러 한 명씩 낳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출산 장려 운동을 벌였습니다. 82년도에 정신 나갔다 그랬죠.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7, 80년대 가족계획 정책이 아주 예, 잘못됐다. 제가 속이 탔죠 그때. 예, 미래 네. 사회에 대한 연구가 전혀 되지 않는 그렇죠. 상태에서 네네. 와가지고 오늘날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문 총장님. 네. 인구 절벽 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높여서 그 인구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1, 2년 사이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걸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사실은 여성 인력이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지난 봄에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대를 갔는데 거기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제가 거기 학교의 총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51대 49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공과대학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 여학생이나 여성 전문가들이 사실은 과학기술이나 미래를 위한 그러한 그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노인 인력이 은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 은퇴를 지연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어떤 그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인재 문제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더 큰 경제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출산율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앞에서 강연을 통해서 에너지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첨단 과학 기술이 새로운 산업과 만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문 총장님 이미 좀 일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로봇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온다면, 또 인공지능이 우리의 산업에 들어온다면은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절대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경쟁력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의 구조나 첨단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그 위에 우리가 그 기술 위에 인재가 올라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그 첨단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오히려 이것이 가져오는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크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 대표님. 예. 그 인공지능 AI 로봇이 들어와서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2020년 이야기했지만 조금 늦어질 거예요. 2025년, 2030년 정도만 되면 각 가정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고령 인구 가족들에게는 노인 도우미 로봇을 한 대씩 제공하겠다 이런
정부의 약속도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아주 값싼 로봇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작년부터입니다. 젠보 로봇 같은 것은 한 4, 50만 원, 50만 원, 60만 원대에 옛날에는 한 가지만 했어요. 약 드세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쩔쩔쩔 와서 약만 줬는데 이제는 대화도 하고요. 또 영어도 가르치고요. 또 할아버지 치매를 낫게 하기 위해서 뭐 옛날 얘기 자꾸 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이런 굉장히 값싼 로봇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때에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겠지만은 어려운 일, 3D 일은 로봇에게 시키고 AI에게 시키고 인간은 더 재미있는 일, 더 창의적인 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한 가지 일자리가 사라지면 2.3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우리는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자율주행차가 지금 뭐 거대하게 나오고 이미 트럭, 무인 트럭이라든가 무인차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특히 우버 택시가 이제 막 나왔어요. 택시를 무인차로 택시가 와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택시 운전수가 없이 나에게 와서 나를 데리고 뿅뿅뿅 다닌단 말이죠. 15분 동안 미스터 김 태우고 어디 갔다가 미스터 박 태우고 갔다가 그다음에 뭐 누구 태우고 갔다가 하루 종일 24시간 얘들은요 잠도 안 자요. 그죠? 화장실도 안 가요. 노조도 없어요. 월급도 달라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일은 걔들한테 시켜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자동차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제 자동차가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안 사요. 운전면허증도 안 따요,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이 한 대의 차를 가지고 계속 몰게 되면 자동차 10대 팔다가 한 대밖에 못 팔아요. 그리고 자동차 수명이, 그죠? 움직이는 부품이 2,000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근데 전기차로 가고 테슬라 자동차를 가면 18개밖에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요. 움직여야 따라가지고 없어지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평생 AS를 제공합니다. 교통 가격이 점점 싸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 2시간 또는 1시간 운전해서 직장에 가던 시간을 어려운 일을 그냥 AI에게 시키고 우리는 딴 일 하는 거죠. 게임 한다든가 더 창의적인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어제 개발하던 거 새로운 신제품, 신서비스를 개발하는 시간 아니면 게임을 개발하는 시간 이렇게 일자리는 앞으로 일거리로 변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자리 누구에게 돈을 이제 뭐 받아가지고 고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뭔가를 개발해서 누구에게 판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은 새로운 수요를 또 창출하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네네. 이제 소유의 경제에서 소위 공유, 쉐어링의 그렇죠. 경제로 네. 변화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대학생 동아리에서 함께 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연합대학생 지식융합공유 동아리인 피보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동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도 미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이제 저희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직업이 또 이렇게 사라지고 뜰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미래를 주도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박 대표님 먼저 답을 네. 해주시겠습니까? 사라지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 옥스퍼드에서는 그죠 거의 한 뭐 2020년 또는 2025년 정말 2030년 정도만 되면 절반에서 70%에서 80%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일자리 사라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60세 또는 뭐 70세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수명이 60세이기 때문에 대학교 시절에 배웠던 걸 가지고 세상에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울겨 먹었어요. 그죠? 60세까지. 그리고 뭐 사망하면 됐어요. 평균 수명이 130에서 아까 봤죠. 오늘 태어난 아이는 142세예요. 대학교 때 배워가지고 그것을 120년 울겨 먹으려면 나쁜 짓이죠. 그래서 자꾸 배우고 무료로 배우고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으로 자꾸 배우고 또 배우면서
적응해 나가는 거죠. 어제 이 일자리가 조금 변해서 요런 일자리로 변했고 저런 일자리로 변했고 가장 먼저 보면 어떤 산업이 없어지는지에 따라서 가령 아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현재 운전하던 트럭 운전수, 특수 운전수, 일반 운전하던 사람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게 지금 현재 사라지는 게 많아요. 브레이크도 사라집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야 자율주행차에는. 그리고 에어백도 필요가 없어요.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으니까 충돌하지 않죠. 그래서 뭐가 사라져요? 뭐 자동차 보험회사가 사라집니다. 또 라든가 그래서 자율주행차만 나와도 사라지는 직종이 128가지예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브레이크가 없고 또 6차선이 필요가 없어요. 4차선. 왜냐하면 이 기계 자동 자율주행차가 지가 뭐가 바빠갖고 추월을 하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졸음운전을 하겠습니까? 지는 쪽바로 가죠. 그렇게 되면 4차선에서도 차곡차곡 붙어서 사고 없이 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서 교통신호등, 교통경찰, 교통표지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 그 한 가지 예를만 봐서 그죠. 만약에 철강산업이 이제 저희는 한 2025년 정도 되면은 하강할 수 있다. 철강 산업 대신에 그래핀이 나오거나 뭐 다양한 것들이 새로운 신물질이 나왔을 때는 그쪽 분야의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내가 취업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조금 투자를 해서 그죠. 무료로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미래 사회는 지식 정보의 유통 기간이 과거 3, 40년에서 뭐 1, 2년으로 굉장히 단축이 될 것이다. 요즘에는 2, 3일이라고 합니다. 2, 3일.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새로운 직업도 변화무쌍하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총장님 어떠십니까? 예.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생기고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적응할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은 이 관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 코딩입니다. 미국의 큰 대학들의 학생의 약 3분의 1 정도가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웁니다. 자기 전공이 없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공과 함께 컴퓨터 스킬을 배웁니다. 이게 사실은 정보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어 공부하시느라고 이렇게 너무 많이 노력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자동 번역기가 다 나옵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래에는 외국어를 몇 개 했다 이게 아마 이력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컴퓨터 스킬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능숙하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강한 여러분의 그 역량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전공을 하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에 대한 공부는 저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여러분 좀 신문을 보십시오. 종이 신문을 많이 보십시오.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제가 많은 그 미래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은 신문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문이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가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어디 가서 나사에 무슨 뭐 에너지도 공부하고 다 빙빙 돌아다니다가 결국 코딩 컴퓨터 사이언스로 다시 갔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그런 식으로 미국의 아이들은 정말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를 하듯이 코딩을 합니다. 그냥 말을 하듯이, 그죠?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 모든 기계가 여기에 칩을 집어넣어서 나하고 소통해야 되면은 이걸 전부 다 우리가 연결시키는 모든 도구가 코딩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배우면 AI 인공지능까지 배울 수가 있고 그쪽 분야는 영원히 일자리는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 미래 인재 역량 말씀해 주셨는데 소프트웨어 기술로 무장한 그런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 좌뇌만 쓰면 안 되니까 좌뇌 우뇌를 같이 쓰는 그런 융합형 인재, 인문계 학생들이라도 아까 과학기술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미래사회에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누구?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양은선입니다. 미래 예측과 전망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교육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과 전망에서 그치지 말고 이걸 일반 국민에게 교육을 시켜서 모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 총장님 어떠십니까? 예, 당연히 그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 융합형 인재가 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소화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에서 유출된 사실은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정보와 지식 사이에 또 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맞춤형 정보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미래사회의 그 선구자가 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제 이거 집을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어디에 사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저희는 앞으로 재택근무가 2023년부터 급격하게 시작이 되고요. 가령 예를 들면 토요타 일본이 한 3, 4개월 전에 이제 일주일에 딱 2시간만 사무실에 근무해라. 집에서 근무해라. 나오지 마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강남 만약에 뭐 여기는 어디가 복잡한 거리인지 모르지만 강남에 있는 공실률이 그죠. 건물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이 텅텅 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 아니 25년만 되어도 이미 부동산 절벽이 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인구가 감소하고 그죠. 인구 소멸 국가 1호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령화가 빨리 오죠. 이런 것을 미리 사회 변화를 안다면 내가 강남에다가 지금 뭐 빌딩 사지 않겠다 이런 거겠죠. 두 번째 기후 변화가 옵니다. 이것도 미래 사회 변화인데 기후 변화가 와서 지난 300년까지는 뭐 0.3mm씩 서서히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지만 지난 300년간 2020년부터는 급격하게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령 지금 18%가 가라앉아요. 대만만 폭 가라앉게 하겠습니까? 하느님이 내려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지구촌에서 가라앉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쪽에 섬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가라앉을 것이다. 제주도도 어느 분야는 굉장히 많이 해수면 잠수 또는 수몰할 것이다. 이걸 알면 그죠? 사회의 변화를 알게 되면 내가 스마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앞에서 강연하실 때는 미래사회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또는 부동산 이런 위협 요인에 대해서도 이제 서서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준비를 했다더라도 잘못 예측한 그래서 잘못된 준비를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한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제 친구는 베네수엘라에 살았는데요. 지금도 살고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뭐 석유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그죠 호화스럽게 살고 모든 국민에게 뭐 다양한 것을 무료로 주고 했다가 이렇게 석유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밖에 일을 못해요. 일을 전부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고 그런 정도로 만약에 정부가 또는 뭐 개인이라고 해도 미래 전략을 그렇게 짜지 않고 저희는 뭐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우리를 주력 산업이 될 것이다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면 이런 나쁜 결과도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식견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뭐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 대표님이 보실 때 우리 정부는 이런 미래사회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미래부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많은 미래는 제가 영국 정부 있을 때 보면 미래청이 있어가지고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실을 하고 떼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도 앞에 급급한 걸 막으려고 보면 결국은 미래 준비할 시간 없고 그죠? 자꾸 앞가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미래를 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완전히 동떨어지, 현실을 연구는 해야 되겠지만은 미래 2030 프로젝트만 하는 거죠. 2030이 되면 인구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산업은 사망하고 어떤 산업은 부상하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미래 전략청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문 총장님. 예, 저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비유로서 용기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폴 발레리의 말을 저는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더라도 미래는 옵니다. 다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끌려가게 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에서 우리가 새로운 꿈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미래는 현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미래를 우리가 빨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유비무한, 또 어둠이 오기 전에 등불을 켜자, 뭐 이런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 예측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인데요. 조금 더 좁혀본다면 지역사회의 정의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불분명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 특히 우리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변화를 전망하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 두 분께서 이미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략적으로 임해야 될 사업의 팁까지도 좀 주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문 총장님 먼저 좀 해주시죠.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겪게 되는 시점에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탕 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또 어떤 사회적인 역량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그 위에 새로운 산업을 구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진행해온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농업에 관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ICT 기술을 우리가 덧입힌다면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기존과 다른 굉장히 높은 역량을 가진 기업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지역이 정말 우리 국가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몇 개의 그러한 분야가 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분석해 본다면은 충분히 그러한 몇 가지 우리가 핵심적인 기술은 국가를 리드하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가 적합한 역량을 부과하자라는 것이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분야들은 이제 여러 차례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광주 전남이 갖고 있는 1차, 2차, 3차 산업의 기반 위에서 ICT 기술을 입혀서 우리가 4차 산업에 대응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약간 먼 미래의 시각으로 본다면 가령 하이플루프라는 아주 진공자기 부상 열차가 나와서 1200km 또는 뭐 3000km 달린다면 반드시 광주 전남의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하나가 초연결 사회로 같이 갈 수 있다. 저희 외국 친구들은 그냥 서울공화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시를 이렇게 많이 그죠. 외국인들은 정말 여기 힘들어요. 청주, 전주, 창주, 광주 뭐 그죠. 다 비슷해서 그래서 다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봐요. 연결이 되면서 소속감이 또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구글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광주에서 또 뭐 독일의 어느 회사를 일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가상국가라고 온라인상에 국가가 나와 있어요. 비트네이션, 백피드라는 회사도 있고 뭐 누구든지 들어가서 자기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거나 땅을 사면은 거기에 등록을 하거나 우리나라에 반드시 대한민국에 소속되지 않고 온라인에 소속이 되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애국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또 그 나라 전 세계 국가들이 모이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것으로 끌어올 수도 있죠. 그죠? 오히려. 라든가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광주, 전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이들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한국으로 끌어올 수 있다. 이런 대범한 생각도 좀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초연결사회 지구촌의 시민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의 정치적 경계선인 국경의 의미가 점점 쇠퇴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적 차원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방금 꼭 뭐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을 떠나서 생각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우리 광주 전남이 이러한 초연결사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박 대표님 혹시 빛의 도시 그죠? 광주 전남은 제 생각에도 만약에 솔라 일자리가 가장 1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바로 태양광 산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지붕 위의 태양광을 깔아야만 한다라고 법이 바뀐다면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 그것과 또 ESS라고 배터리하고 연결해주는 사람, 또 생산하는 모든 전력을 스마트 그리드로 연결해줘서 여기에 있는 거래소, 전력 거래소에 갖다 팔아주는 사람, 모든 서비스, 엄청난 일자리가 여기 있어요.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가져가겠습니까? 광주에서 가져가야죠. 우리나라 모든 이런 거래소가 여기 지금 와 있고, 그죠? 전력 뭐에 관련된 것은 전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에 특화를 시켜서 특히 이제는 솔라 또는 태양광으로 확 넘어가기 때문에 솔라 메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 장수 굉장히 여기가 공기가 좋은 맑은 곳이죠. 그래서 장수 마을 장수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수명을 연장하는 다양한 그 우리 식품들도 있을 거예요. 뭐를 먹으면 오래 산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사실 광주가 왜 빛의 도시냐? 2000년 이미 신창동 유적지에서부터 빛을 그 세계적으로 표방하는 그런 상징들이 나오고 그래서 광주가 빛의 도시고 또 혁신 도시가 생겨나서 한국전력이 오고 그래서 아까 인프라가 잘 갖춰져 네네.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해서 솔라 산업의 메카가 되고 또 대표적인 장수 지역에서 예. 관련된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총장. 예. 광주 전남의 미래 사회를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한 그 문제점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적인 그 메가 트렌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박 대표님께서 초연결 사회를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혁명,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와 인구 절벽 문제 이러한 것들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지역 또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라 패널을 만들거나 솔라 패널을 설치하거나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메가 트렌드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주에서도 지금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그 시설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기술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아낸다면은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그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문제에 다가가자.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차 산업 유관, 4차 산업과 유관된 분야에 우리가 지식을 좀 탄탄히 무장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앞으로 이 메가 트렌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도 잘 극복할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광주 전남의 잠재력 그리고 광주 전남의 어떤 그 경쟁력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재겠죠. 저 역시 여기 와 보니까 여러분들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고요. 열심히 하려는 그 열정, 패션이라 그래요. 그 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거나 여기가 지금 초고령 사회, 가장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그러죠. 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또 오히려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믿습니다. 네, 열정 그리고 풍부한 인재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인재 양성은 우리 총장님께서 충분히 예. 해주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마 인재를 양성하시고 계시는데 예. 저는 이 지역의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역시 그 창의적인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 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예술의 도시라는 그 아마 이미지일 것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창의성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농경사회에서는 우리가 먹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즐기고 예술 활동을 하는 여가 활동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예술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시대에 와서는 그 창의적인 우리 그 두뇌를 우리가 과학기술로만 전환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과학기술의 그 혁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정보산업입니다. 정보산업은 인간의 창의성과 그 재능밖에 없습니다. 대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고 또 창의적 인재가 많은 이 지역이 앞으로 과학기술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면 우리가 4차 산업 분야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충분히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격변의 시대의 광주 전남은 어디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 사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청객들의 질문을 좀 더 받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분이 마이크 가지고 계시죠? 네, 간단한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연합환경동아리 유네벤젤에서 나온 윤상민이라고 합니다. 미래라면 환경이 빠질 수 없는데 저희 유네벤젤에서는 환경에 대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총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 문제가 지난 20세기부터서 산업화, 특히 그 화학 산업이 이제 활발하면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계속 쌓여왔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개발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공학자가 늘 생각하는 것은 환경 문제와 그 산업의 발전을 디커플링 한다고 합니다. 두 개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환경 문제보다도 범지구적인 문제고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깊게 영향을 끼칠 그러한 주제입니다. 다만 이제 그 기후 변화의 가장 큰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에너지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기술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지만 동시에 환경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미래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예.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그렇죠. 잡을 예, 것인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기후변화 또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화석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석탄, 석유, 그리고 발전소, 대형 발전소, 이런 것들이 아마 2030년이 되면 저희는 사라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는 지금 광주, 전남 이쪽에 만약에 어차피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본다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태양광 동그란 게 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동그란 태양광 섬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섬이라고 그럽니다. 에너지 아일랜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바다 위에 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결만 시켜 놓으면 그죠. 거기서 태양광이 만약에 파도가 많이 이는 날은 땡겨 가지고 거두어 들였다가 조용한 바다에 또 던져 놓고 이렇게 에너지 섬을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구글에서 시스테딩이라고, 시스테딩 연구소는 이미 68%의 물입니다. 지구촌은. 거기에 주인이 없는 공해 상에다가 에너지 섬을 만들거나 그냥 해상 도시, 해상 국가까지 만들어서 팔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배양육입니다. 고기. 우리 축산 농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축산 농가가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배양육 재단에 들어가서 오히려 배당을 받고 축사는 그죠. 조금 고기를 배양시킵니다. 이 공장에서. 어차피 2030년 또는 2050년이 되면 인구가 96억 또는 100억 이렇게 되면 이 육류 소비가 3배로 늘어나면 어차피 배양육, 인공고기, 인조고기 그걸 배양육이라고 제가 이름을 컬처드 미트인데 배양육이라 그래요.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구 3개가 더 필요한데 이제 그죠. 3배로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 그런 경우에 고기를 배양해서 만약에 먹게 되면 이거 30년 연구한 겁니다. 마크라는 사람이 마스티치 대학교 교수인데 30년 연구해서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고기를 배양해서 먹으면 땅을 99%, 우리가 물을 96% 세이브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56%, 그리고 CO2는 또 거의 60% 정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대안들이 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들을 알게 되면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질문 한 분 마지막으로 더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취직준비생 양지수입니다. 네. 이제 광주 전남이 고령화 시대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할머니는 아직도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격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정부사의 어떤 특히 시니어들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네. 당연히 스마트폰을 고령화 세대에도 사실은 적용 가능한 저희 어머니도 90세이신데 아직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주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그런 이제 기능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편리한 기능의 그러한 이제 기기들을 앞으로 점차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누르지 않아도 큰아들 전화하면은 이렇게 큰아들 연결이 되고 뭐 하는 그런 음성 인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이미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 세대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사실 제가 이렇게 기사로만 봤지만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불량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차단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노인 세대들이 이렇게 페이지를 줍고 다니는 그러한 노동뿐만 아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세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미래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호주에는 미혼모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혼모들이 자기가 지금 자기 아이하고 같이 학교에 들어와서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엄마는 공부하고 엄마 공부하는 시간에는 또 스마트폰을 또 배우는 이것을 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엄마는 공부하고 할머니는 또 아이를 봐주고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조금 엄마가 노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가르쳐주고 라든가 이렇게 아주 교육적인 시스템화를 우리나라에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노인들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편리한 첨단 그런 기술을 도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방청객들의 질문을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함께한 토론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오늘 시간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광주 전남은 그 산업화 시대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에서는 사실 그 부족한 공간들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지식이고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 미래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거대한 산업 시설이 아닌 우리의 그 지적인 능력, 지적인 재산을 가지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고의 미래 예측은 미래의 발명이다. 스스로 발명하는 것이다. 여기 인재가 많으니까 그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조건 내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가지고 사업화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상품화하는 이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끝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 학자이시니까 네. 미래를 예측한 것은 어느 정도나 맞아 들어가는가요? 저희는 요즘에는 거의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예 프린트를 안 합니다. 종이로 프린트를 안 하면 온라인상에 있으면 오늘 아침에 그 웹사이트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 그러면 틀리지 않죠. 옛날엔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제가 유엔 미래 보고서를 많이 쓰는데 12년 썼습니다. 12년 전이게 다 틀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대부분 빨리 와서 틀렸어요. 빨리 와서. 알파고 5년 후에 온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미 왔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오더라. 예.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5주 연속 특집 토론 그 첫 순서로 오늘은 미래 사회를 전망해보고 광주 전남의 잠재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새로운 그러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광주 전남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힘찬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그리고 광주 전남 연구원이 함께 마련한 특집 토론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제1부 격변의 시대 광주 전남은 어디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광주와 전남의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 봅니다. 준비된 미래 신산업을 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패널 그리고 많은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